제가 방금 손상대 선생님께 묻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631명 그거 진짜요? 아니 그보다 더 많습니다. 이전에. 저는 오늘 좀 늦게 한 이유는 여러분들의 말씀하는 걸 듣고 좀 계몽받아서 중복한 얘기는 안 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릴까 해서 특히 이동욱 의사 선생 그리고 이기성 선생 그리고 우리 이동욱 선생 오랜만에 아주 스피치를 잘하네요. 나는 그렇게 스피치하고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좀 차분한 기분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자 합니다. 요새 일련의 사건을 보니까 이 정권이 마지막으로 가는구나 하는 느낌을 가집니다. 옛말에 오동잎 하나가 떨어지면 가을이 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새 벌려지는 걸 보니까 비정상에서도 상당히 벗어나요. 상당히 벗어나서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박지원, 박원순 그리고 우리가 존경하는 백선엽 선생 이 세 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박지원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던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저하고는 아주 친했습니다. 저하고 동갑입니다. 뉴욕에서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제가 민주화 신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참 어려웠습니다. 어려워서 신문을 만들어 가지고 간신히 그 신문을 싸 가지고 다니면서 식당에다 발행인인 저도 가서 뿌리고 다니고 그리고 한 달에 한 $5,000 정도의 돈이 드는데 주간 신문을 한 번 만드는데 한 5만 부 정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신문이라는 이름으로 명실공히 해외에서 만든 민주화 신문 중에서 자타공에는 가장 큰 신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뉴욕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보가 많이 들어와서 아주 제가 정보센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박지원 사장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에게 접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밥도 먹고 얘기도 듣고 뉴욕 한인 회장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한 분은 이사라고 있습니다. 뉴욕 외환은행 대표를 하시는 분인데 그 엄기표라는 자그마한 분이에요. 그분이 저를 꼭 좀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 엄기표 그 양반이 누구냐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조카 사위가 된다고 그래요. 그 양반이 왜 나를 만나려고 그러니까 당신이 그 신문 만드는 사람 그 본인을 좀 보고 싶다. 그래 가서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밥을 같이 먹는데 아주 그 친절하게 하면서 그 양반이 나쁜 손버릇이 하나 있어요. 친절하게 하면 김동지 하면서 허벅지를 자꾸 만지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이거 좀 손 떼시오 내가 이러는데 자꾸만 손이 굉장히 셉니다. 그러면서 나는 외환은행 대표를 하고 있지만 당시 신문의 애독자야. 이러면서 저에게 아주 친절을 베풀던데 근데 그 후에 박지원하고 그 엄기표 형장이 아주 친해요. 그리고 용자도 많이 받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박지원이가 혹시 나를 거기다 소개해서 좀 다스리는 대가로 대출을 받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 미국의 몇 사람의 그 친정부적인 사람들이 은행에서 대부를 받아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하나 삽니다. 건물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30만 불, 50만 불 정도 하면 계약만 5만 불, 10만 불 하나 사고 그 다음에 그걸 움직이면서 또 그것을 크레딧으로 또 다른 것을 사고 이래서 여러 개를 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9개, 10개를 막 한국 교포가 쫙 그 빌딩을 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되고 하나 망하면 우르륵 하고 그냥 도미노처럼 싹 망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잘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전두환 대통령이 미국을 처음으로 방문했어요. 그는 전두환 환영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저는 당시에
민주회복 국민회의의 의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반정부 신문. 그러니까 카나다와 미국을 통틀은 가장 큰 민주단체의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전두환한테 가서 환영사를 하고 저는 백악관 뒤에서 다운우시 전두환 타도 데모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같은 워싱턴 DC에서. 그런데 그 사람이 만찬을 그 환영회를 끝나고 그걸 휙 지나갔던 모양이에요. 저는 못 봤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데모를 하는 게 사람을 많이 모으기가 힘듭니다. 전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많이 모아도 한 250명, 300명 정도 모읍니다.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뉴욕에를 딱 들어왔는데 제 사무실을 딱 방문하면서 김 의장 봤어? 이런단 말이에요. 어디서 봤어? 그러니까 내가 뭐 하고 저 백악관 뒤에 가면서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옆에 지 딸을 싣고 갔대요. 근데 그 집 가족하고 우리 가족하고 몇 차례 만난 적이 있어요. 그걸 같이 놀러 다니고 해서 친구를 합니다. 그래서 딸을 보고 있어. 헤더야. 이름이 미국 이름이 헤더야. 너 그 꼬마에게는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지금 장성했을 겁니다. 헤더야, 저기 네 시아버지 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아가신 그 박지원 장관 후보, 국정원장 후보의 부인이 제가 일남 2년대 제 아들을 참 이뻐했어요. 아주 이뻐했어요. 그냥 어디 놀러 가면 그 미세스 박은 다른 거 안 보고 우리 아들만 맨날 쳐다보고 그랬어요. 지금 저 미국 플로리다에서 비오는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색을 해갖고 박 회장, 다른 건 다 좋은데 나 당신하고 사돈할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 그 농담을 하지 마시오. 정색을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그야 당신이 알 거 없이 우리 마누라가 별로 안 좋아해. 그리고 그 둘이가 입양한 딸이에요. 입양한 딸이고 아주 똑똑하고 오릅니다. 하여간 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시 하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가 좀 소원해졌어요. 근데 그 후에 저에게 여전히 잘해줘요. 잘해주는데 당시에 미국의 망명에 와 있던 김대중 선생이 돈이 하도 없어가지고 워싱턴에 있었던 자기 무슨 연구소가 문을 닫게 됐어요. 사무실을 아파트로 옮기게 됐어요. 그래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어이, 자네는 내가 아파트로 사무실을 옮긴데 자네 거기서 신문만 만들면 돼? 제하고는 허물없이 대화를 하는 사람 어느 날은 6번인가 7번이나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다 안 돼서 알았습니다. 좀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내가 나가서 그 박지원한테 전화해서 박 회장 나하고 커피 한잔 하자. 그래서 32가 브로드웨이에 가면 서서 먹는 커피숍이 있습니다. 좁았어요. 앉을 때 의자가 없어요. 서서 먹어요. 그래서 커피 한잔 딱 먹으면서 어이 박 회장, 내 당신 요새 들으니까 그 정경원이 열심히 따지면서 국회의원 자꾸 하려고 하는데 당신 그 정경원 잡아가 소용없어. 나 정경원 일을 끝냈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새 뭐 당신 혹시 그 얘기 들었어? 김영삼 총재가 뉴욕을 왔는데 당시에 김아무개를 가방양수하는 우리 또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김영삼한테 10만 불을 줬다는 거야. 명동 식당에서. 그러니까 그는 당시에 축구배우부터 김영삼 총재가 깜짝 놀랐어요. 와, 10만 불 굉장한 돈 아닙니까? 지금도 1억이 넘는 돈이에요. 당시는 훨씬 더 큰 돈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 때문인지 어쩐지 하여간 그 후에 귀국해가지고 어느 지역에 광역단체장을 2번인가 3번인가 했어요. 광역단체장 아시죠? 큰 특별시장 아니면 도지사를 3번이나 했어요. 그래서 김대중 씨가 지금 돈이 무지무지하게 없는 모양인데 당시 김대중한테 배팅 한번 안 할래? 그랬어요. 그 양반 희망이 있을까? 축구 배구 볼 때 돈을 내야만 단가가 싸지는 거야. 나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다른 건 모르지만 김대중 씨가 나중에 가서 당신 비례대표 하는 거 문제 없을 거야. 난 김대중 도와라. 그래서 내가 그 박지원을 김대중한테 소개했어요.
소개해서 그때 많은 거는 5,000분인가 10,000분인가를 내서 얘기를 터주게 해줬는데 그 박지원이가 그 후에 오늘날처럼 한국 정치에 이렇게 시끄러운 사람이 되리라고는 제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박지원에 대한 수많은 얘기를 많이 알고 있지만 사나이로서 아는 친구의 나쁜 것을 얘기하는 제 입이 더러워져요. 그런 건 안 합니다. 다만 그 사람이 다른 건 몰라. 국회의원을 하든 장관을 하든 하다못해 총리를 하든 전부를 다 해도 국정원장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은 이 나라를 완전히 김정은에 대해 까발려서 문을 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어쩌자고 이런 짓거리를 하냐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 청문회도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제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으나 어느 여론조사를 보니까 박지원이를 지명한 것이 괜찮다고 하는 게 51%가 나오더라고요. 와 이거 미치고 환장해. 이게 진짜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민족은 뭘 생각하는 것인가. 그래서 아까 나중에 박원순 백산엽 선생 얘기를 하겠지만 우선 박지원을 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지 문재인은 아직도 한국에 엄연한 존재로 있는 미국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지금 가만히 보니까 트럼프가 11월 대통령 선거에 좀 불리한 것 같으니까 뭔가는 쇼맨십을 하나 벌려야 되는데 이걸 벌리는 것을 김여정이 김영희하고 지금 문재인하고 붙이려고 지금 마지막 뭘 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어떤 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지 어쩔지는 모르겠으나 북한은 약속을 절대로 지키지 않는 집단입니다. 지금까지 7.4 공동성명 박정희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6.15 친구 모든 조약을 전부 파기했어요. 이거 믿을 수 없는 국제적인 신용의 빵점이에요.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무엇을 한들 이 나라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박지원이가 이 과정에서 어떤 짓거리를 해가지고 어떤 깨춤을 서서 북한을 가깝다는 건 세상이 다 아는 일이지만 미 정보부에 가서도 또 뭘 많이 할 거예요. 보나마나 옛날에 역사를 보면 간첩, 소위 간자라는 것은 성격상 이중 간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그 김영옥이를 처단했다고 주장한 조용복이라는 사람을 합니다. 그 사람을 4년 동안 내가 접근해서 책을 쓴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한국의 북파공작원의 수령급으로 북한을 가요. 대단한 사람. 그래가지고 공작을 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북한의 대남공장책 김중린이한테 걸렸어요. 그 잡혔어요. 김중린도 머리가 빠삭한 사람이거든. 그래서 같이 앉아서 한자를 받고 아주 유식한 사람이에요. 뭐라 하다가 나 사실 이것 때문에 왔어. 김중린이가 그래? 그러면 니가 나하고 쇼부를 치자. 일본말 써서 미안합니다. 자기 말을 쇼부를 치자. 그러면 내가 니 살려주는 대신에 니 돌아가서 남북의 적당한 정보도 나한테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 약속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 조용복이라는 사람은 또 이쪽에 중앙정보부에 와서 내가 살아나려고 이런 정보를 주겠다. 이런 정도의 정보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왔습니다.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쪽 중앙정보부에서 그래? 그리고 그 적당한 정보 양을 틈틈이 또 그쪽으로 보냈어요. 이 간자, 소위 간첩이라는 것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예를 드는 것은 그 중간에 북한이라는 상대를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사람이 꼬여가지고 비극적인 삶을 맞출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때 나에게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려고 노력하고 물론 나를 배신하고 나를 하고 그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그런 사람이 저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참으로 이 나라의 운명과 더불어서 지극히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박원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박원순을 천하의 나쁜 놈으로 막 몰았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사람이요, 나쁜 짓을 해가 겁나니까 죽어서 도망가 버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과거를 죽음이라는 것으로 청산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안에 박원순보다 훨씬 더한 놈들이 수없이 살아나 있어요. 거짓말하고 내가 뭐 잘못했냐 이러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어제 그제 쭉 보니까 공작설, 음모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뭐 그거 믿지는 않습니다만은, 관계되는 사람이 5년인가 3년인가 박원순의 비서를 했다 그래요. 근데 성폭행을 한 건 아니지. 그거 보니까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으면 지가 경고를 했든지 아니면 그걸 그만두든지 그랬어야지. 실컷 거기 있다가 나와가지고 아주 이렇게 민감한 순간에 그걸 탁 발표를 하니까 누가 밀어서 한 것 같은 오해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건 두고 봐야 되겠어요. 두고 봐야 되겠어요. 그러나 저는 어떤 경우도 박원순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사람 만나본 적도 없고 악수해본 적도 없어요. 먼 거리에서 본 적은 있지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죄를 받았다고 그냥 묵살시킬 것이 아니라 문제를 냉정하게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세 번째로는 오늘 백선엽 장군이 100세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각 국회의원 된 어떤 젊은 친구가 백선엽을 현충원에 묻어서는 안 된다 하는 싸가지 없는 발언을 했죠. 그리고 걔 아버지도 꽤 유명한 사람인데 제가 그래서요, 야, 다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다면 모르지만 네가 그 얘기를 하면 네 아버지를 딴 사람이 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거 효도가 아니다. 두 번째는 지하에 있는지 천장에 있는지 모르지만 네 아버지도 이거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다. 이 친구가 법안을 발의한다는 거야. 백선엽에 그게 묻지 말라고. 아니, 기가 막히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꿔. 나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것을 보고 참으로 눈물 나는 것은 백선엽 장군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그걸 들었어요. 들으면서 그래, 나 현충원에 묻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부동 전투의 영웅, 이 나라를 북괴의 침략으로부터 막을 대한민국의 최고의 영웅이 당연히 묻혀야 할 장소에 다른 사람이 시비를 거니까 나 그거 안 묻혀도 괜찮아. 그래, 난 저 대전 현충원에 가서 이름 없는 오명용서 옆에서 묻혀도 나 관계없어. 이 눈물겨운 발언을 보고 성추행 여부 때문에 그 가부가 분명하지는 않지만은 그걸 가지고 시민적을 하겠다는 사람, 이 사람들은 너무 차이가 많지 않아요? 이것이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이 나라의 민주와 평화와 이 나라 안보를 지키는 보수 우익 세력의 도덕적 수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백선엽 장군이 국민장으로 거행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찬성하시죠? 아니, 박원순이가 시민장을 한다는데 그러면 백선엽 장군은 조용히 가서 그냥 육군장이라 해서 대전에 가란 말입니까? 이런 어처구니없는 역사의 일탈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모든 것이 정무후무원 4월 15일 부장선거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헷갈리는 게 많이 있어요. 방금 보니까 또 누구야, 박근영 남편이 무슨 성추행으로 걸렸다고 또 고소되겠다고 나와요. 많이 나올 겁니다. 이거. 그런데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 가지 사건이 많아졌지만 우리의 핵심은 부정선거를 파헤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착수도 안 해요. 딴 걸로 뺑뺑 돌려. 조용하니까 그 원흉 중에 원흉으로 집어넣고 양정철이고 괜찮겠구나 뭐 슬슬 나오려고 해.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치적 일탈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7월 17일 그리고 8일 동안에 우리의 저력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가슴을 울려서
다시는 이 나라의 종북박애들이 장난을 치지 않는 자유와 정의와 평화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힘차게 집권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하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시고 반드시 이기는 신념으로 끝까지 노력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혈압 괜찮습니까? 제가 뒤에서 김경재 전 의원님의 연설을 듣다가 하나 수정할 게 있습니다. 박원순의 잘못은 이겁니다. 지보다가 더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같이 죽었어야죠. 내가 만약에 박원순이 같은 그런 상황이 됐으면 청와대 갑니다. 오늘 날씨도 더운데 콩국수나 한 그릇 갑시다. 젓가락 갖고 오세요. 대충 알겠죠? 네 죽고 내 살자 하든지 네 죽고 나 죽고 하든지 명색이 잘못을 했으면 그 잘못을 사함 받으려면 자기보다 더한 인간은 한 놈은 죽이고 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교회에서 자꾸 우리가 뭐 죽임이 살인이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데 나라가 백척간도에 서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빨갱이를 몰아내고 악을 물어내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찾으라고 지금 하나님도 오르고 계십니다. 다행히 이 땅에 정강원 목사 같은 분들이 있어서 그 성령의 역사를 전해주었지만 이놈의 빨갱이 정권이 결국은 족쇄를 다 묶어서 선량한 우리들 입을 통해서라도 지금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메시지가 더 빨리 좀 돌아라고 머리를 이렇게 짧게 깎았습니다. 오늘은 씩 돌을 수 있어요. 갑니다. 한 3번만 일단 자칫하다가 여기 건드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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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타자가 미음이 들어가 있네. 미음. 대충 생각하세요. 박원순 다음 타자. 작년 타율 4타수 3안타. 미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음이 누가 있지? 김정은인가? 하여간 지금은 이 남북을 통틀어서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이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한반도 전체를, 나아가서는 동아시아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축복의 전해드릴 겁니다. 자, 오랫동안 기다리시면서 싱글싱글 웃고 계시는데 요즘 유튜브 방송에 너무 열심히 해서 손상대 TV가 쫄정망하게 생겼어요. 우리야 망하고 안 망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좌파 정권, 빨갱이들, 종북 주사파까지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지식 무장이 가장 급선무라는 생각에 밤잠을 안 자고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퍼나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앞에 계시는 우리 수많은 유튜브인들 가실 때 꼭 명함 좀 드리고 가세요. 그냥 구독자 좀 찍어달라는 아니면 잘 몰라. 꼭 명함 오실 때 100장씩 갖고 와서 한을 주세요. 나오세요. 선생님. 요즘 이제 한때 잘 나가던 KBS가 KBC로 바꾸면서 새빨간 방송이 되는 걸 보고 차라리 여기 있느니 나가서 유튜브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지금 상당히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자, 오늘 또 누구보다도 일찍 가서 박원순 분향소 앞에 가서 말도 안 되는 분향소를 치우라고 혼자 싸우다 지금 온 거예요. 자, 우리 석창경 TV의 석창경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얼마나 걱정도 많고 힘드십니까? 날도 더운데다가 나라가 이러니까 정말 망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일어나고 있는 사건 상황들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고 대한민국에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셔서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된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갈라주듯이 저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려서 애굽을 망하게 하듯이 지금 하나 둘 대한민국에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러나 분명한 사인으로 좌파들을 몰아내고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세우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교회를 탄압하고 아무리 우파 국민들을 억압을 하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그 좌파 시민단체의 거두라고 하는 박원순이가 숙정문에서 저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갈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이런 비리들을 우리가 아무런 힘이 없어서 못하고 있을 때 문재인이가 임명한 윤석열을 통해서 하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서울시장 다음으로 큰 부산시장의 여직원 사건으로 똑같은 사건으로 저렇게 물러갈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충남도지사가 그렇게 구속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항의를 했나요? 데모를 했나요? 또 한 사람 남은 저자 역시 10가지 재앙 가운데 지금 몇 가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진행 중에 사건들이 속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힘이 다할 때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제가 오늘 오후에 전 목사님 뵈러 오는 길에 예식이 있어서 서울 프레스센터 예식을 마치고 거기 서울 광장에 갔습니다. 이 더운 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나 하고 봤더니 정말 사람이 없었어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이어폰 끼고 마이크 또는 이 무전기 비슷한 걸로 소통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걸 빼면 날이 더워서 그런지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대한민국에 양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성추행 피고소인으로 몰려서 아까 이계성 대표가 알려준 것처럼 입에 담지 못할 성추행을 한 사람이 그 부끄러움 때문에 그 수치스러움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 사람을 기리자고 추모하자고 저 모여있는 저 사람들이 과연 제정신인 사람들일까? 여러분 그걸 서울의 예비비로 5일장을 한다고 하고 서울시 장로를 한다고 하니까 도대체 박원순이가 어떤 일을 하다가 죽었나? 공무 집행을 중에 죽었나? 나라를 구해다가 죽었나? 우리 경제를 성장시켰다가 죽었나? 저 강남의 아파트 가격을 폭등하게 만든 사람이 박원순 아닙니까? 강남에 저 많은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를 재건축하게 하자고 했지만 안 된다고. 왜? 부자들만 다 살게 한다고. 그런데 지금 집값이 오르고 있는 핵심적인 이유는 집을 공급을 해주지 않았어. 자꾸 수요를 못하게, 집을 못 사게 돈줄을 끊어버리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더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박원순이가 한 일을 아무리 되돌아봐도 민선시장 3번째 했다고 하는데 무슨 일을 했는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뜻을 그리는 걸 보니까 님의 높은 뜻을 간직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원순의 높은 뜻이 뭐였는가요? 성추행입니까? 서울을 이 아름다운 도시를 설렁으로 만드는 겁니까? 즉 강남에 가면
그 아름다운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이 지금도 30년, 40년 돼가지고 연탄 보일러 떼는 집들도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취재를 나가봤습니다. 기자 취재를. 그러니까 50대에 있던 분들이, 제가 경제부 기자를 초등학년 때 할 때 50대에 조합장 한 분들이 지금 가니까 70대 돼가지고 조합장 하고 있어요. 그때 재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되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조합장을 맡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박원순이는 이 서울에, 제가 과거에 KBS에 취재를 할 때 박원순이가 만들어낸 노들섬에, 거기 금사라기 같은 땅, 2014년인가 그렇습니다. 13년 거기에 벼를 심고 있었어요. 벼 2,530억이나 되는 땅값에 거기다가 도시 안에 농사를 짓는다고 오이나무 심고 고추나무 심고 그런 이벤트 쇼를 행사합니다. 여러분, 그게 박원순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높은 뜻을 기리겠다고 합니까? 아까 김경재 총재님께서는 사람이 죽음으로 가져갔다고 하지만, 다 가져갔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좌파들은 죽음으로 해서 과거의 못된 나쁜 것들을 다 묻어버리고 죽음으로 영웅을 만들고 있는 이 상황, 여러분 반드시 끊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원순이가 영웅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추잡한, 낮에는 서울시장 사무실에서, 밤에는 텔레그램으로 그 어린 여미스에게 입에 담지 못하고 하지 못할 짓을 한 이자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나가서 그 충격 때문에 정신과 상담을 받으면서 이걸 푸는 거는 고소해서 가해자가 처벌받는 길이다 라고 상담을 받고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차마 이것도 겁이 났어. 왜? 그 고소장에 보면 서울시의 제1 권력자이기 때문에 겁이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피해자가 많은데 모두가 겁이 나서 용기를 못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박원순이가 그게 알려지니까 부끄럽고 창피하고 쪽팔리고, 본인이 젠더 특보라고 갖다 놓고 여성에 대한 인권을 먼저 내세우고 갖가지 동성애 축제도 벌이고 퀴어 축제 한다고 얼마나 많은 쇼를 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성의 인권, 여성의 성인지 감수성을 그런 거를 높인다고 했는데 막상 이게 오픈되고 그때 드러난 박원순과 안에 있는 박원순, 포장지와 내용물이 너무나 다르니까 그 충격을 본인이 감당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그걸 죽음과 동시에 영웅으로 만들겠다고, 그분의 높은 뜻을 받들겠다고. 여러분, 이거 용서할 수 있습니까? 부끄러워서 장례도 조용하게 남 모르게 치러야 할 사람들이 장례위원장을 발표를 하고 장례위원들을 발표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서 영웅이 된 사람 또 하나 있습니다. 노무현. 여러분, 노무현이 죽고 나니까 갑자기 영웅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구절을 기억합니다. 꽃잎이 떨어진 뒤에야 봄이 온 줄 알았습니다. 이게 좌파들이 내그러는데, 꽃잎은 누굽니까? 노무현. 봄은 누굽니까? 사람 사는 세상. 도대체 노무현이가 사람 사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노무현이가 대한민국 발전에 뭘 기여했습니까? 갈등하고 부추기고 상대방에 공격하는 것 하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정신이라고요? 노무현 정신이 글쎄 반대 진영에 갔어. 저 좌파 진영에 있지만 부산에 가서 당선 떨어질 줄 알았지만 국정 출마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대통령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정치적인 행위로 인해서 다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노무현 정신이 있습니까? 무슨 노무현 정신이 있습니까?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언론과의 싸움, 재벌 해체, 그렇게 외쳐가지고 대한민국의 갈등의 덩어리를 만들었던 사람이 노무현이고, 그 갈등의 덩어리를 물려받았어. 이제 본격적으로 보복을 하고 있는 사람이 문재인이 아닙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죽고 나니까 그 죽음을 영웅으로 만드는, 정말 영웅이 되어야 할 분이 있습니다. 백선엽 장관.
잘 아시죠? 다보동 전투. 여기에 이분이 안 지켜줬더라면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던 공산군들이 계속해서 밀고 내려와서 저 낙동강 전선에서 부딪혔을 때 백선엽 장군께서 권총을 들고 내가 지금부터 앞으로 진격 안 하면 뒤에서 나를 쏘아라. 부하들 보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가 앞으로 안 가고 주춤거리면 나를 쏘아라. 그렇게 해서 밀려오는 공산군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지켜내었습니다. 그렇게 버티는 사이에 유엔군이 9월 28일 서울 인천을 통해서 서울로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다보동 전투에서 그렇게 죽기 살기로 자기 목숨을 후바들 권총에 맡겨놓고 앞으로 가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이미 적화되어버리고 유엔군이 들어와도 반격할 근거지가 없습니다. 아무리 들어와도. 그러나 낙동강 전선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백선엽 장군이 목숨을 버려놓고 나라를 구한 분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조선시대 이수신 장군과 같은 분입니다. 이분을 국립묘지에 못 모시겠다고, 이분을 오늘 광화문 광장에, 서울지청 광장에 빈소를 마련해 놓고 이분을 추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은 완전히 거꾸로 됐지만 모두의 말씀하신 것처럼 드린 것처럼 우리가 힘이 부딪히고 약할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만 이 사람이 저 문재인 정권처럼 또 박원순처럼 또 노무현처럼 숭배할 대상은 아닙니다. 노무현이 뭘 잘했다고, 박원순이가 뭘 했다고 사람들이 모아놔놓고 그림을 그려놔놓고 모아서 그분의 큰 뜻을 받들겠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저들은 정죄를 받아야 할 대상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실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파 국민들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저 좌파들은 반드시 멸망을 보고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이 기간 동안 더욱더 뭉치고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에 저 좌파 세력들을 몰아내고 이제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저 좌파 세력들이, 공산주의자들이, 저 주사파들이 넘볼 수 없는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함께 납시다!